자, 그럼 1부에 이어서 아이캔 그린의 이야기, 왜 지금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는가? 본격적으로 4개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짚어볼 텐데요. 지난 18개월 동안 4건의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단발적인 뉴스로 보면은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묶어놓고 보면은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한 방향으로 정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행되는 흐름, 그리고 앞서 정리했던 4가지 조건 있죠. 이전 편에서 정리했던 4가지 조건 중 어떤 조건들을 각각 흔들고 있느냐, 그걸 함께 되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스티브 미란의 청사진의 그런 시작은 2024년 11월에 발표된 하나의 페이퍼입니다. 트럼프 2기의 경제자문위원장이 될 스티브 미란이 그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에 대한 사용자 가이드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문서가 향후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패티스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그 페이퍼고요. 그 미란이 제시하는 솔루션은 이겁니다. 관세와 안보 공약, 그리고 달러 유동성 공급을 패키지로 묶어서 동맹국에게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국 안보 우산 아래 남고 싶으면은, 그리고 위기 때 달러 유동성을 받고 싶으면은 관세를 받아들이고 미국 요구에 협조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을 작동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수합 라인입니다. 미라는 이 페이퍼에서 달러 유동성은 수합 라인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합 라인을 협상 도구로 쓰자 이렇게 명시한 건데, 이제 달러가 무조건적인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말 안 들으면은 달러 끊어버리겠다 이런 카드를 쥐고 말 잘 듣는 국가들한테만 달러를 공급하는 식으로 협상을 하자. 물론 이 미란 본인이 무작정 달러를 무기화하자라고 한 건 아니다. 미란 페이퍼 안에서도 연준의 그런 독립성, 그리고 물가 안정 신뢰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그린 어떤 그림이 수합 라인으로 이제 동맹국들 다 협박하자 이게 아니고, 미국이 키를 쥔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를 어느 정도는 전략 자산으로 세련되고 정교하게 활용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미세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라는 어쨌든 시스템을 부수자는 게 아니고 시스템 안에서 미국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자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구상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손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변형돼서 작동할지, 그게 또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흐름은 그게 그렇게 변형되고 있는 과정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스티브 미란이 아직까지 제안 정도로 했는데, 그 제안이 실제로 정책으로 입안이 이제 되죠. 그래서 이 미란의 아이디어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 이제 아르헨티나 사건 때였습니다. 25년 10월 달 이 미국 재무부가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라인을 제공을 했는데요.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연준 수합 라인은 아니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 안정 기금 ESF에서 나온 라인입니다. 약 2,200억 달러 규모의 ESF는 재무부의 단독 권한으로 움직이는 자금이고, 연준의 수합 라인과는 별개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연준 수합 라인은 주로 위기 관리라는 명분이 있을 때 가동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ESF 수합은 재무부가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미국과 상대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거래를 해야 될 때 인센티브로서 좀 작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ESF는 그 1980년대 중남미 부채 위기 때도 외교적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활용된 적이 있고요. 그럼 원래도 종종 사용되던 거니까 이번에 이걸 썼다고 해서 특이할 거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란이 달러가 가지는 협상 레버리지를 우리가 극대화하자라는 제안을 한 직후에 이게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어쨌든 미란의 그런 제안이 이제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재무부가 200억 달러를 푼 게 정확히 아르헨티나 중간 선거 직전이었는데요. 이때 그 아르헨티나 여당인 이 밀레이 정부가 페론파, 그러니까 야당 진보 세력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페소 환율 방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때 재무부가 이제 200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밀레이 정부를 지원해주는 형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미국 재무부가 우방 국가의 정치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은 외국에 선거 개입한 거다, 미국 행정부가 자기 자금으로 이거 선거를 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연준이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대신 재무부가 국가 간 거래를 위해서 이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달러 라인을 제공할지 말지 그렇게 권한을 행사를 했다. 그 명시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행사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란의 아이디어가 실전 테스트를 한 차례 치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 뭐냐? 불과 몇 주 전입니다. 4월 21일에 열린 워시 연준 의장 후보의 인준 청문회인데요. 여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워시에게 질문을 합니다. 재무부가 특정 국가의 수압 라인을 열라고 지시를 하면 연준은 그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느냐? 그러니까 혹시 워시 당신이 의장이 되었을 때 수압 라인도 연준 단독 그런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재무부 지시를 따를 거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리고 워시는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예 아니면은 아니오로 답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결정적이었죠. 이 워시가 이때 실제로 했던 답변이 두 갈래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한쪽에서 그는 이제 연준의 독립성은 통화 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결정은 절대로 정치 쪽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단서를 답니다. 국제 금융을 비롯한 다른 영역에서는 연준이 통화 정책에서와 같은 수준의 특별한 자율성을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는 행정부 및 의회와 협력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같이 가는 게 핵심인데요. 금리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근데 수압 라인은 통화 정책이 아니고 국제 금융 그러니까 협력할 영역이다. 이렇게 미세하게 선을 그어둔 거죠. 이 답변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 지금까지 연준은 그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 14조에 따라서 외국 중앙은행과의 수압 라인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워시의 답은 그 50년 관행을 미세하게 분명히 예전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워시는 청문회 안팎에서 비슷한 자세를 한 번 더 보였습니다. 이 달러 정책의 발언권 자체를 재무부 쪽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본래 미국에서 달러에 관한 그 공식 발언은 재무장관이 한다는 게 오랜 관행이긴 하지만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청문회 자리에서 그 관행을 재확인하는 건 의미가 또 다릅니다. 굳이 그 부분에서 선을 거둘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 일부러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구태여 명시적으로 보인 거죠. 통화정책의 영토는 계속 사수하되 국제금융 관련 발언권 이런 것들은 재무부 몫이라고 계속 되풀이해서 인정하는 자세 그것을 청문회 전반에서 일관되게 보였다는 게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란의 페이퍼까지는 아직 그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그런 제안도 있구나 그런 구상 단계였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실제로 재무부가 실전 테스트도 해보니까 효과도 좀 있네.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이 될 워시도 달러 수합은 재무부 그러니까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달러 수합 라인이 미국이 정말 어떤 무기화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같은 주에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4월 22일 베센트 재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걸프와 아시아의 다수 동맹국들이 달러 수합 라인을 요청해 왔다고 발표를 합니다. 사실 그보다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가지 보도를 냈는데요. 그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총재가 워싱턴에서 베센트 장관과 연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화 수합 라인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보도였습니다. 근데 더 의미심장한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UAE 쪽이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만약 달러 공급이 충분치 않은 시나리오가 오면은 석유 결제를 위안화와 같은 다른 통화로 옮기는 옵션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에미리트가 이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를 합니다. 즉 너희가 우리한테 달러 그런 공급을 약속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위안화로 거래하면서 중국과의 거래를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짚고 갈게 아랍에미리트가 위안화 카드를 거론한 게 어떤 즉흥적으로 갑자기 협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UAE는 이미 중국과 위안화 결제 협정을 체결한 적이 있고 이 중국이 에미리트 원유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사우디도 이제 2023년부터 중국과 위안화 결제 협상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UAE가 협상 테이블에 올렸던 위안화 카드는 뭐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이미 실제하고 있는 옵션을 협상 카드로 꺼내드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게 이제 껄끄러운 부분이고요. 물론
이 UAE는 이미 충분한 달러 자산과 외환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얘네들이 달러가 없어서 달러 수합 너희 약속해라 라는 건 아니겠죠. 그보다는 우리한테는 중국이란 대안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너희 협상 테이블에 좀 더 좋은 패 좀 더 달라 이렇게 압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베센트가 나중에 청문회에서 공개를 한 거고요. 이미 여기서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달러 수합 라인을 재무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베센트가 티를 낸 겁니다. 약간 확인 사살을 청문회에서 한 거고, 그러고 나서 베센트가 이틀 뒤인 4월 24일에 자신의 X 트위터 계정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영구적인 수합 라인을 확장하는 것은 걸프와 아시아의 새로운 달러 펀딩 센터를 만드는 결정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달러 패권과 기축통화 지위는 문제 있는 다른 대안 결제 시스템의 성장을 견제하는 것을 포함한 그런 지속적인 장기 이니셔티브가 있어야지 강화가 된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UAE가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면은 달러 수합 라인의 우선적인 파트너로 대우해 주겠다는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달러 수합 라인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대안 결제 시스템, 달러를 우회하는 시스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나서 또 4일 뒤인 4월 28일 아랍에미리트는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동시 탈퇴한다고 발표합니다. 5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됐고요. 이 탈퇴는 뭐 사실 갑자기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 UAE랑 사우디는 이미 수년에 걸쳐서 산유 쿼터나 예멘 정책, 홍해 안보 같은 사안에서 갈등을 누적해온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UAE 입장에서는 이미 오펙 안에 자기 산유 능력보다 적게 계속 생산해야 되는 쿼터에 갇혀 있다는 불만이 되게 컸고요. 그런 맥락이 있는데, 다만 오펙을 떠나는 결정에는 정치적 비용이 꽤 만만치 않다 보니까 미뤄두고 있었던 건데, 지난 한두 해 사이에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들어와서 결국은 결단의 적기를 만들어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두 가지 변수가 결국은 이번에 결단을 하게 만들었느냐? 첫 번째로는 미국이 달러를 협상 도구로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시점이 오면서 오펙의 협상력 자체가 약해진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친 상황에서 UAE는 사우디 진영과 관계를 정리하고 나는 미국 쪽을 택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위안화 카드는 협상 자산으로 한 손에 이제 든 채로 미국 쪽으로 조금씩 움직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왜 4개 사건 중에서 중요하냐?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아이켄 그린의 황금 족쇄 분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31년도에 영국이 이제 금에서 풀려나자 어떻게 되었나요? 옆 나라들이 저쪽이 환율 절하를 해서 우리가 수출해서 밀리니까 우리도 떠나자라고 따라 떠나면서 도미노식으로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도미노의 첫 신호는 사용자가 다른 어떤 옵션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UAE의 위안화 카드가 하나의 이런 신호일 수가 있겠죠. 미국을 상대로 협상해서 달러 안 쓰겠어 라는 카드를 직접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꽤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카드를 던졌다는 사실 자체가 달러 시스템의 어떤 절대성이 깨졌다는 결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래서 31년처럼 이런 새로운 옵션을 2026년에 다시 고려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맹국들이 달러 시스템을 이탈하려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에미리트의 오펙 탈퇴는 아이켄 그린이 30년대 분석에서 짚은 그림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흐름이죠. 1차 대전 이후에 패권국이 약해지면서 각국이 진영을 재조정하던 모습이 그대로 에미리트가 사우디 러시아 진영을 탈퇴함과 동시에 위안화 카드는 들고 가는 모습 다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4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나 2010년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그 스티브 미란부터 시작해서 4가지 사건들이 18개월 사이에 시간 순으로 일어난 걸 짚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들이 우리가 앞서 정리했던 그 4가지 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패권국의 최종 달러 대부자 역할 흔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이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에만 달러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자 자체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게 흔들리고 있고요. 그다음 아랍에미리트도 너희가 달러 안 주면 위안화 쓰겠다 이런 식으로 달러 사용 여부 자체가 협상 레버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고 있고, 또 두 번째로 통화 운용이 정치 영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는 무조건적인 신뢰, 이게 또 흔들리고 있죠. 미란의 청사진과 워시 청문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도 그랬고, 이미 베센트가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청문회에 나와서 여기 과시하는 모습. 그래서 원래 달러 수합 관련 그런 발언들은 연준 의장이 나서서 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 발언권이 재무부 쪽으로 이제 옮겨간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요게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단 세 번째, 연준 수합 라인의 위계적인 어떤 협력 네트워크. 아까 전에 그 5개의 동맹국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국가들이 또 이제 그 수합 라인에 위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제 요런 네트워크는 제도 차원에서는 아직 멀쩡합니다. 5인 클럽도 그대로 있고요. 근데 이 네트워크 안에서 작동하던 신뢰 토대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흔들리고 있죠. 아까 전에 유럽도 상호 관세 그 파멸의 날, 그 작년 4월에 트럼프 그렇게 때렸을 때 유럽도 여기 핵심 동맹국인데 우리 달러 공급 나중에 끊길 수도 있나? 이렇게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없다는 비탄력적 수요 메커니즘. 요거는 아직까지는 공고하죠. 아직까지는 어쨌든 달러가 57%고 위안화는 2%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공고하지만, 이 에미리트가 그 협상에서 위안화 결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협상 카드로 내놓은 걸 보면은 다른 동맹들도 이런 식의 전략을 언제든지 조금씩 취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것만큼 크게 흔들리고 있진 않지만 이것도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달러 패권이 당장 무너지진 않겠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지금 지난 18개월 동안 이렇게 4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흐름들이 좀 달라진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이런 도구를 쓰는 게 마냥 좋은 일이냐? 아까 전 스티브 미란이 주장했던 스왑 라인을 무기화하는 게, 이게 미국 입장에서 진짜 좋은 일이냐?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제 연준의 스왑 라인이 왜 생겼느냐? 사실 연준 스왑 라인이 다른 국가들한테 뭐 자선 행위를 하려고 이런 목적이 아니었고요. 해외에서 발생했던 달러 부족 현상이 결국은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 역류를 해서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화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자신을 위한 보험이었던 거죠. 글로벌 시스템이 안정돼야지 미국 자신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달러도 안정되니까 이렇게 약간 무조건적으로 작동하는 보험을 미국이 자처해서 운용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보험을 이제 갑자기 조건부로 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이상 무조건적인 어떤 보험이라는 인식 자체가 깨지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차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무조건 나온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가 이번 거는 좀 봐야겠는데요, 가입자분께서 평소에 우리 회사 광고를 잘 안 보고 다른 뭐 여행자 보험 같은 거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하셨던데요? 이렇게 말한다? 그럼 그건 더 이상 보험이 아니죠. 뭔가 보험사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뭔가 협박하듯이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다른 보험을 알아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입자가 빠져나가면서 자기 사업 기반도 약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의 어떤 절대성을 깨는 순간 보험사 본인의 장기적인 이익도 같이 깨지는 흐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해서 어떤 단기적인 그런 협상 이득을 얻으려고 할 때 동시에 시스템의 그런 토대인 정치적 신뢰도 갉아먹는 거죠.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런 카드를 무한정 휘두를 수는 없다. 이 적당히 휘둘러서 협상 레버리지를 활용하되 시스템 자체를 부수진 않는 수준으로 운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미란도 스스로 생각했던 건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적당히 보험사 고객이 떠나지는 않을 만큼 보험금을 줬다 안 줬다 조절을 한다? 그게 과연 쉬울지 영상 후반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이러고 있을 때 동맹국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자, 작년 4월 트럼프가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하고 국채 시장이 급락했을 때 유럽 중앙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 시나리오가 진지하게 모델링 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영상 초반에 잠깐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페드 수합 라인이 정치적 이유로 차단된 시나리오가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인터뷰에서 한두 사람을 떠본 게 아니고 실제로 ECB 차원에서 공식 문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ECB가 2025년 11월에
6월에 펴낸 이 금융안정보고서에는 유럽은행의 미달러 활동이라는 박스가 정식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 한 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달러 유출이 발생할 경우에 유럽은행은 보유 중인 그런 고유동성 자산을 레포 외환 수합 그리고 매각으로 동원해도 부족해질 수 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ECB가 자기 회원국 은행들한테 위기의 상황에서 달러 조달원이 우리가 막힐 가능성, 어떤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달러가 막 부족해졌을 때 막 이것도 팔고 레포도 동원하고 해도 달러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그거를 직접 점검하라고 공식 문서로 지시한 거죠. 이건 평상시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ECB가 미국이 위기 때 우리한테 달러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평시에는 절대로 안 나오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또 한 대형 유럽은행의 고위 임원 발언이 보도된 게 있는데요. 몇 달 전에는 페드의 달러 자금 조달, 그 부분이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시나리오의 확률을 0%로 봤는데 최근에는 5% 정도로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달러를 주지 않을 확률이 예전엔 상상도 못하는 0%였는데 지금 이제 5%로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 5%란 숫자가 작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통화 시스템처럼 거대한 그런 인프라적인 사안에서 0이 아닌 어떤 2%나 3%, 1%라도 0이 아닌 양수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제로 투 원, 가능성이 처음으로 양수가 됐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 양수가 된 순간부터 시장은 그 가능성을 상상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의 우에다 총재도 비슷한 자세를 표명했는데요. 이 금융 안전망에 대해서는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그 단일한 백스톱, 그러니까 단일한 달러 수합 이런 거에 의존을 하면은 일본이 가장 필요할 때 그 달러 수합이 갑자기 대뜸 조건부로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 층의 보험을 만들어 두자는 말이죠. 보험사 가입해놨는데 이 보험사에서 보험금 막상 사고 났는데 조건부로 뭐 줄지 말지 이렇게 협박할 수 있으니까 여러 보험사를 들어놓자. 이런 말을 일본 은행 총재가 합니다. 이 일본은 오인클럽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도 자신들 역시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이 신호죠. 그리고 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아세안 동남아 쪽의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홍콩이 같이 운영해온 지역의 통화 협력 체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풀이 또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또 유럽 일각에서는 유로존과 동맹국이 외환 보유의 일부를 또 풀로 이렇게 같이 쌓아가지고 자체적인 달러 그런 자기 보험 펀드를 만들자는 구상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점 뭐 여러 국가들이 달러를 못 믿고 자기 스스로 보험을 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달러 시대가 곧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또 힘을 얻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우리는 균형을 좀 잡고 가야겠죠. 일단 숫자를 보겠습니다. 인트로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IMF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외환 보유액 통화 구성, 그러니까 COFER 요 데이터의 가장 최신 수치를 보면은 이게 25년 4분기 수치인데 미국 달러가 57%, 그 다음에 유로화가 20% 정도 되고요. 일본 엔화가 6%, 파운드화가 5%, 캐나다 달러가 2.6%, 뭐 호주 달러 2%, 그 다음에 위안화가 1.95%뭐 이렇게 됩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라고 부르는 이 위안화는 25년 가까이 국제화를 추진해 왔는데도 여전히 2% 미만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로화조차 20%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는 천천히 비중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모든 통화를 합친 것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달러 비중이 감소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건데 이 IMF가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환율 효과를 보정하는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달러 비중 하락의 하락분의 92%가 단순히 환율 변동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는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매도해가지고 달러를 막 팔아치워서 이 달러 비중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이 다른 통화들의 가치가 올라가서 그냥 상대적으로 달러 비중이 살짝 낮아졌다는 거죠. 진짜로 달러를 막 던지고 국채를 팔고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곧 망한다라는 어떤 굉장히 단순한 서사를 지금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달러 막 다 팔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달러는 왜 도대체 이렇게 공고한 입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거는 달러가 6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무역 결제 용도로 디폴트 옵션으로 당연히 다들 쓰고 있죠. 그럼 두 번째로 국가 간의 차입을 할 때도,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도 달러가 기준 통화가 되죠. 세 번째로 외환 보유도 달러가 기준이고, 네 번째로 담보 자산도 달러 기준이고, 다섯 번째로 앞서 얘기했듯이 위기 때 유동성 공급 통화로 또 달러만 한 게 없죠. 여섯 번째,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 인사 국가들의 그런 동맹 질서를 아우르는 역할까지 하고, 이 하나의 통화가 6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례는 역사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19세기 영국 파운드와도 비슷한 위치에 있긴 했지만 전성기 때 한 두세 가지 기능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는 엄청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게다가 이 6가지를 떠받치고 있는 인프라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체하기에. 미국 국채 시장 유동성이 엄청나게 깊고 유동적이죠. 그 다음 수십 년에 걸쳐서 누적됐던 달러 중심의 네트워크 효과, 그 다음 글로벌 부채가 전부 다 달러로 표시되는 그런 구조, 그 다음 미국의 어떤 법치, 그래도 미국이 요새 좀 시끄럽긴 해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법치가 잘 지켜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자본이 굉장히 개방적이죠. 거기에 대한 신뢰, 이거를 그러면 달러가 흔들린다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통화가 있느냐, 그게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달러를 대체할 후보로 좀 거론된 통화들 하나씩 짚어보면은 하나하나 결함이 또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 때문에 달러를 대신하기가 어렵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 간의 정치적인 통합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골드는 이제 결제에 쓰기에는 좀 난감하다는 측면 때문에 달러를 대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요새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통화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뢰나 안정성이 조금 주류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달러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각각 어느 하나의 조건이 조금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끽해야 그냥 여러 가지 통화로 좀 분산하는 형태 정도죠. 근데 그마저도 어쨌든 유동성 리스크가 터지면 달러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30년대와 현재의 유사성을 이야기해 왔는데, 우리가 두 시대의 유사점을 짚었다면은 당연히 다른 부분들 차이점도 좀 짚어봐야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30년대와 그래도 지금이 다른 점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권국이 시스템을 떠나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31년도 영국은 근본이제를 떠나면서 사실상 패권국 자리에서도 같이 막 내려와 버렸죠. 그러면서 파운드는 기축통화 자리에서 밀려났고, 영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도 굉장히 빠르게 해체가 됐습니다. 몇 년 만에. 근데 이제 2026년에 미국은 완전히 다르죠. 미국이 달러 시스템을 좀 흔들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예전보다는 조금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시스템 자체를 막 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 위치를 그냥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센트가 그 트위터에 X에 게시글에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장기 이니셔티브라고 표현한 것이 정확히 그런 자세였죠. 그렇게 패권국 자리에서 내려오려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자기만의 도구로 더 정교하게 활용하려는 거라는 점이 30년대와는 좀 다른 점이다. 두 번째로, 영국은 대공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본이제를 탈출했는데 미국은 지금 의도적으로 통화 질서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31년도에 영국이 근본이제를 떠난 거는 그거를 원해서가 아니고 시스템을 떠받친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경제가 약해지고 노조랑 대중민주주의가 강해지면서 디플레이션을 더 이상 시민들한테 강요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대로는 근본이제를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현재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미국도 달러 시스템을 지금 떠받친 부담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이걸 포기하려는 게 아니고 누가 얼마나 분담을 할지를 바꾸려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국이랑 새로 협상을 하면서 협상 레버리지로 수압 라인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밖으로 영국 밀려났다면은 미국은 시스템을 무기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국내 정치 입장에서 보면은 일거양득의 측면이 있습니다. 동맹국한테 더 많은 이용료를 받아내면서 동시에 자국 내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정치적인 불만, 그러니까 왜 우리만 글로벌 안보랑 통화를 미국이 다 떠받쳐야 되느냐. 이 미국 자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또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이 보기에는 외교적 압력, 그다음 국내 정치적 압력 동시에 해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이 카드를 안 쓸 이유가 없다. 세 번째로, 그러면 동맹국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지금 떠나진 않되 떠날 수도 있다는 카드를 좀 협상 테이블에 슬쩍 올려두는 식으로 움직이죠. 앞서 봤던 에미리트의 그런 카드가 그런 전형적인 자세인데 이게 진짜 옮기는 건 아니고 대안이 있다는 시그널을 던진 정도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시그널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동맹국이 진짜로 떠나진 않더라도 그런 카드가 자주 던져지면은 시장의 시그널이 그 누적되면서 달러의 무조건성에 대한 신뢰가 갉아먹히기 시작하니까 미국도 응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걸 응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좀 달러의 절대성을 강화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또 30년대는 다른 부분이 있을 거다. 그다음 네 번째로 앞서 1부에서도 잠깐 예고 드렸던 부분인데 30년대 골드 그리고 26년도의 달러 이 두 가지의 자정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점이 결국은 균형의 모양 자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30년대에는 어쨌든 자정 메커니즘이 무너지자마자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도미노식으로 각국이 떠나고 각자 도생으로 흩어지고 디플레가 심화되면서 국제 질서가 무너졌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미국도 다른 국가들도 기존의 달러 기반 레짐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그 레짐 안에서 미국이 달러 접근권 자체를 좀 협상 레버리지로 쓰고 있고 동맹국들도 이에 맞서서 협상 레버리지를 슬쩍 거론하는 그렇게 그냥 미묘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30년대처럼 시스템이 빠르게 무너지면서 새 질서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90년대처럼 그렇게 무조건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아닌 약간 그런 불안함과 안정성 사이에 좀 진동 오가는 시간이 한참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무너지는 것 달러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 시스템의 절대성 그리고 그 절대성이 사라진 자리에 협상을 하며 변동성이 생길 거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한 가지 머리에 담아 두셔야 할 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매크로 뉴스를 볼 때 어쨌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동맹국이 위안화 결제를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게 기사에 뜨면은 그게 진짜로 달러를 떠나려는 신호다 이렇게 막 패닉할 게 아니고 어쨌든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카드로 어떤 맥락에서 이걸 쓰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미국이 또 어떤 국가의 수합 라인을 약속하거나 거절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미국이 예전처럼 연준이 그냥 달러 수합 라인을 주고 이런 컨텍스트가 아니고 미국이 저 국가한테는 뭔가를 요구할 것 같다. 이게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거의 뭐 한 5년, 10년 동안은 글로벌 매크로 시황을 읽을 때 이런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는 연준의 그런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진짜 경제 지표를 보고 뭐 이런 것들만 봤다면은 그건 이제 옛날에 평화로운 시대의 그런 순수했다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순수하게 경제 지표 보고 국제 금리 보고 뭐 이렇게 연준의 독립성을 믿으면서 경제를 분석했던 순수한 시절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 국가 간에 오가고 또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다른 중앙은행은 어떻게 따라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정학적인 그리고 패권의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서로 계산하면서 움직이게 된다. 그걸 읽어내는 게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보입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71년도에 미국 재무장관 존 커널리가 닉슨 쇼크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달러는 우리의 통화지만 너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화지만 이거 다 같이 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런 의미인데 50년이 지나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우리의 통화지만 너희의 문제고 우리 조건대로다. 협박하는 거죠.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입구를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부에 걸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면서 신뢰를 갉아먹고 있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동맹국들이 본인들의 보험을 또 만들면서 달러 의존도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달러를 통째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없다. 되게 미묘한 그런 교착 상태인데 이런 교착 상태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어차피 요 달러 대안이 없으면은 요 달러는 경제학에서 비탄력 수요 재화라고 부르거든요. 이 조선시대 갓을 만들기 위해서 말총을 사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팔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다 수요는 많지만
어떻게 보면 독점 사업자면은 말총 가격을 올리더라도 얘네들은 다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겠죠. 비슷하게 지금 이 달러가 무기화하고 있고 동맹들은 대안이 없으니까 미국은 이 달러의 가격을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그럼 금리 같은 거냐? 그건 아니고요. 훨씬 더 넓은 의미의 달러 질서를 사용하는 어떤 비용, 이용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달러 패권 아래에 들어가는 회비고요. 보호비. 나쁘게 말하면 달러를 안 쓰면은 엄청나게 큰일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갈취당하는 비용이죠. 둘 다 그리고 사실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이 이용료에 들어가느냐, 갈취 비용에 들어가느냐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입니다. 지금 한국, 일본, 나토 회원국들한테 더 많은 방위비를 청구를 하는 거죠.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두 번째로 미국산 에너지와 무기 그리고 첨단 제품을 강매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이 이제 미국의 LNG나 미국의 무기, 그다음 미국 반도체 장비를 사주는 거고요. 한국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죠. 세 번째는 미국 내 투자 확대랑 기술 협력 이런 부분들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맹국 기업들이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고 미국 회사들이랑 기술 파트너십을 맺는 거죠. 그래서 한국 배터리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수십조 원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대중국, 대러시아 제재 동참입니다. 미국이 정한 제재 리스트에 동맹국들이 동조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비용의 일부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거래를 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이익을 포기를 해야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무역 수지 조정입니다. 동맹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이제 줄이거나 자국 시장을 미국 기업에 더 열어주는 거죠. 이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정확히 이 항목을 노리고 있고 앞서 미란의 청사진에서 봤던 약달러 메커니즘의 핵심 도구가 이거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환율과 관세 협상입니다. 이 수출 경쟁력 추구하는 거 이제 지금까지는 동맹국들이 좀 약세 통화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 올려왔었는데 그것도 자제하고 미국이 원하는 관세 구조에 합의한 거죠. 일곱 번째로 국채 보유, 미국 국채 보유하고 금융시장 협력하고 동맹국들이 그렇게 국채를 안정적으로 매수해서 외환 보유고에 보관을 하면은 또 미국도 다시 국채를 발행할 수가 있겠죠. 여덟 번째 마지막은 달러 수합 라인 접근 조건 요 관련해서 또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넓은 의미의 달러 이용료다. 그래서 베센트와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관세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실상은 단순한 관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넓은 패키지 협상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패티스의 영상에서 봤듯이 관세 말고 그 위에 안보 약속, 투자 약속, 통화 협력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묶여 있는 이유가 결국은 비탄력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쓰는 그런 우리 사용자들이 가격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진실이 동시에 이제 성립합니다. 첫째,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없다. 둘째, 그래서 달러를 쓰는 비용이 오른다. 둘 다 우리한테는 슬프지만 둘 다 성립하는 명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러한 흐름의 어떤 거시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일단은 당연하게 여겨왔던 글로벌 자유무역이 사실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어떤 공공재다. 자유무역이 공공재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게 트럼프 1기, 2기를 거치면서 분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이 이제 미국이 조건을 걸고 제공하는 조건부 공공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에 이어서 달러도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뭐 달러 공급이 있었는데 이젠 달러조차도 조건부 공공재로 제정이 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 최근 18개월 동안 막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스티븐 미란이 트럼프 집권 이전에 이런 달러가 또 무기화되면서 어떤 FX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경고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변화들이 미란 스스로가 청사진을 이미 그려둔 변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어떤 정치 영역의 그 미중 갈등, 자국 우선주의, 동맹 재편 이런 변화의 패턴이 그 다음으로는 실물 영역으로 번지는 부분들, 관세, 반도체 수출 통제, 그 다음에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그렇게 정치에서 실물로 이렇게 번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이 마침내 통화 영역까지 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의 갈등이 실물 영역에서의 갈등, 그 다음에 마침내 통화 영역에서의 갈등, 이런 식으로 통화 영역마저 국가 전략의 도구로 제정이 되는 흐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가 1930년대의 4가지 조건을 정리했고 2부에서는 그 조건들이 현재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짚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만 더 짚고 가면은 이렇게 서로 응수타진하는 시간이 본격화되는 자리에서 한국은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한국은 협상 테이블 위에 카드를 좀 더 많이 올려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슬프게도. 왜냐하면은 한국은 무조건적인 수합 라인 그 5인 클럽에는 들어가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우리가 무제한으로 달러 공급받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다뤘던 피마, 레포 같은 이제 조건부 창구에 의존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그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이 미국 국채로 구성돼 있고 또 한미 통화 수합은 상시가 아니고 그때그때 협상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긴 하지만 가장 긴밀한 동맹국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미국이 달러를 본격적으로 협상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은 한국은 그 대가로 달러에 대한 이용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방위비, 미국산 무기랑 에너지, 미국 본토의 투자, 또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고 무역 수지 조정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항목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위기 때 이제 달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패키지에 좀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센트의 X 게시글에서 나왔던 그림인데 예전에 31년도 영국 옆에 있던 그런 작은 채무국들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상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국 주위에 있던 채무국들 일부는 영국 따라서 빠르게 떠나기도 했고 일부는 끝까지 버티다가 디플레이션을 가장 오래 겪기도 했죠. 26년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요 강대국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미국 진영 안쪽에 단단히 자리 잡고 더 많은 이용료를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우리도 빠져나와서 자기 보험을 부지런히 쌓아둘지 이 두 흐름 안에서 균형을 좀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베리 아이켄 그린의 1930년대와 현재의 유사점을 쭉 한번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사실 오늘 내용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딱 속 시원하게 그래서 뭐 사야 되냐 이런 얘기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좀 지루한 역사 수업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서 어쨌든 조금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저는 딱 한 줄로 핵심을 요약하자면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일어났던 갈등들이 실물로 번지고 있고 그게 이제 통화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FX 외환 시장에서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달러 우리가 지금 최근에 달러 계속 올라가지고 막 1500대 육박하고 그럴 때는 막 엄청 계속해서 오를 것 같았지만 외환 변동성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수가 있다는 게 오늘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굉장히 많은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 주식이죠. 그리고 뭐 원유나 골드나 이렇게 또 요새 저는 계속 원자재에 좀 투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자재도 다 달러로 표기된 자산들입니다. 그럼 달러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은 우리가 한국인 입장에서 미국 주식 들고 있을 때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원자재 투자할 때도 굉장히 그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그럴 때일수록 이제 외환 쪽에도 우리가 귀를 많이 기울이고 외환 쪽을 분산하려는 노력 그리고 외환 쪽에도 공부를 또 조금 많이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실컷 우리가 미국 주식으로 뭐 수익 내고 환차손 때문에 다 날릴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